그래서 지금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비싼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악화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23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가 반전 드라마 다음 펀드멘탈 후폭풍 이유인데 팀장님이 이제 지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12월 FOMC 이후로 이제 증시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단 그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 거 아니었나요? 뭐 예상한 대로 됐던 것도 있고 아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대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올해 내내 시장을 보면은 금리, 달러, 물가 통화정책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 됐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미국채 10년물인데 미국채 10년물하고 MSCI 글로벌 지수랑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77 거의 완전히 반대로 갔다는 얘기고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92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면 증시는 하락했다. 금리가 좀 슬로해지고 달러가 좀 슬로해지면 증시는 반등했다.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는데 12월 FOMC 이후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은 채권 금리는 좀 더 떨어졌는데 증시는 하락을 했고 달러는 계속 떨어졌는데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과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달러가 약하고 금리가 좀 약해지니까 반등을 했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FOMC 때 뭐가 바뀌었을까를 본다면 경기 변수가 수면 위로 확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까지는 물가가 진정될 것이다.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할 거야. 근데 제가 조금 달랐던 것은 저는 많이 올라가봐야 2380이다. 2300 못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달랐던 부분들은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리 인하 기대까지라기보다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화정책 완화를 넘어서 완전히 금리 인하 50bp, 70bp 금리 인하가 들어오면서 2,500선까지 갔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10월, 11월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면을 말하면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bad is good, good is good. 경제지표가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할 거야.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올랐던 거죠. 근데 11월 CPI를 확인한 12월 13일 그리고 12월 FOMC가 있었던 14일 이 두 국면을 지나면서 경기 변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bad is bad, good is bad. 경제지표가 나쁘면 경기의 침체에 대한 불안감, 경제지표가 좋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좀 약한 거 아니야? 금리 인하가 좀 더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저희는 전형적인 위험자산 약세, 안전자산 강세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좀 다른 국면이 12월 중순부터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그림 보시면은 물가와 통화정책과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전개되면서 물가가 낮아도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침체에 대한 공포감들이 시장에 좀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 이지 배드, 굿 이지 배드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리서치 자료나 뉴스 기사를 보셨으면 좀 아실 수 있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국면이 바뀌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보여드릴 거는 경기 변수가 너무 세게 들어왔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제시하는 전망치인데 22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0.5, 23년도 0.5, 그리고 23년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0.5에서 1이에요. 역성장까지 예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업률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0.5, 0.5가 왜 중요하냐? 미국 GDP 성장률 전년 대비로 보면은 1분기가 3.7, 2분기가 1.8, 3분기가 1.9예요. 자, 이걸 내게 이제 4분기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와야지 연간으로 0.5가 나올까? 마이너스 5%.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랑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뭐 저희 채권 담당하시는 분이랑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22년 전망 범위를 보면 0.2에서 0.5예요. 미국 연준 위원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막연하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상황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의 뉴스들을 보면은 긴축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긴축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bad is bad, good is bad냐. 요 짙은 색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점도표라는 거예요. 22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고 23년 어디까지, 24년 어디까지 갈 거라는 전망치를 찍어 놓은 건데 23년을 9월 달에는 4.6이라고 했던 게 5.1로 올렸고요. 24년은 3.9에서 4.1로 올렸습니다. 점도표를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시장은 안 믿어요. 왜냐면 위에 그림이 전망치거든요. 시장에서 전망하는 그림인데 통화정책이 끝난 직후로 보면 4.8입니다. 고점이. 5.1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를 2023년 하반기부터 쭉 해서 4.1 고점 대비 70bp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경제지표가 나쁘면 금리 인하 많이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왜 여기서 막히느냐? 여기 보시면은 4.1입니다. 2024년 말에 예상되는 기준금리는 4.1이라고 연준 위원들이 제시해 줬는데 시장의 전망이 4.2로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보다 더 강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는 막힌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는 5.1인데 시장의 기대는 4.8, 4.9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또는 금리 인하 기대를 70bp 했는데 50bp 아니야? 25bp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사면서 시장은 10월, 11월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2022년 12월, 2023년 1월, 2월 정도까지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12월도 굉장히 지금 증시가 힘들었는데 바깥 굉장히 추워진 날씨만큼 요즘 영하 체감 온도는 10도, 20도로 가더라고요. 지금 1월 증시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같네요. 1월, 2월 달까지는 좀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와서도 23년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도 2023년 1분기에 진바닥이 나와서 매수할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짧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듯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경제 전망이나 기업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괴리율,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주식시장 간의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떤 걸로 평가하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밸류에이션, PER이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 레벨인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2,500을 터치했을 때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11.6배까지 올라갔어요. 11.6배는 어느 레벨이냐면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2021년 6월 고점 수준이에요. 코스피가 3,300일 때 11.5배, 11.6배였는데 그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업 이익 전망이 워낙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거죠. 지수는 3,300에서 2,500, 8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증시 이익 전망치 자체가 800포인트만큼 내려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둘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간극이 좁혀져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익 전망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서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215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최근 들어서 211까지 떨어졌거든요. 211이라는 의미는 12개월 선행 PR 10배가 2110이라는 거예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라서 저희는 요 가능성, 가격 조정이 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분이 내놓은 이론 중에 하나가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은 자기 갈 길 가는데 강아지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래서 주인이 움직이는 걸 보통 펀더멘탈, 강아지가 움직이는 거를 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강아지가 멀리 갔다가도 주인한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가 주인한테 돌아야 되는데 주인이 발길을 돌려서 강아지한테 다가가기보다는 주인은 제 갈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 가능성까지는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팀장님 방금 전에 코멘트로 전저점 깰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 하셨는데 거기 2150에서 60 정도를 나중에 깨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2130을 기록했을 때 PER이 8.8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8.8배는 커녕 10배가 2110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수 레벨이 이만큼 낮아졌는데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익 전망치가 너무 낮아진 데 따라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 가치 평가라는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괴리가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비싼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물가가 2개월 연속 서프라이즈 이제 기록하면서 좋은 신호를 줬는데 요건 경기에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시차를 두고는 긍정적인 변수를 줄 수 있겠죠. 물가가 떨어지면은 통화 정책은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자, CPI가 지금 7%, 코어 CPI가 5.9, 6%. 미국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죠. 네. 미국 이번 12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2%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레벨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왼쪽은 전년 대비 변화율이거든요. 보시면은 휘발유 훅 떨어졌죠. 신차 떨어졌죠. 중고차는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의복 떨어졌고 의료 서비스, 교통 서비스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로 보면은 대부분 0이고 휘발유가 마이너스 2.9, 2.0, 중고차가 마이너스 2.9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교통 서비스, 의료 서비스 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요와 관련된 사람들이 내 소득이 줄어들고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 차를 바꾸는 것도 좀 주저하게 되겠죠. 그리고 차를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유가는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옷도 덜 사고 병원 가는 것도 덜 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2달 연속 꺾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세게 반영을 했는데, 이면으로 들어갔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놓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변할까?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만큼 명목금리, 금액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더 낮아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나 이런 금액으로 기업 이익에도 반영되어 있는 게 물가거든요. 물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높아 보이는 건데, 이걸 제거하고 보게 된다면 이미 침체로 갔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 11월 소매 판매는 안 좋았나요?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는 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11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전월대비 마이너스 0.6, 자동차를 뺀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0.2. 이게 물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소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뭐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 서프라이즈는 먼저 선 할인했던 것들,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을 뿐, 소비가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산업 생산, 제조업 경기가 진짜 빨리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전월 대비로는 2달 연속 마이너스고 전년 대비로도 2%대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공장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잘 버텼던 자동차마저 확 꺾여서 지금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소매 판매는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증시와 펀더멘탈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경기가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좀 거의 어렵다. 경기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데 증시가 좀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펀더멘탈과 증시 간의 괴리를 좀 좁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주식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선반영 맞아요. 미리 반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증시에 이제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은 것들 더 선반영 되는 것도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실적이 안 좋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거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주가는 지금까지 빠지고 있죠. 일부 종목은 전저점까지 깨버리려고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안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반등했다가 예상보다 더 안 좋네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레벨이 떨어졌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괜찮아, 많이 반영됐어 라는 레벨은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악화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건데, 이제 처음 수축 국면 들어왔습니다. 이제 처음. 지금까지는 확장 국면에서 둔화되는 그림이었고, 이제부터 악화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수출도 보여드릴게요. 수출 안 좋아 했는데 이제 막 2달째 마이너스예요.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2달 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최소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바닥을 잡는 경우가 있었죠. 또 하나는 이처럼 한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중국,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 수출 증가율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바닥을 잡을 기미가 아직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2달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안 좋은 그림이 나오고 더 악화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중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가 있기도 하고 그쵸. 또 어떻게 보면 또 뉴스에서는 요즘에 코로나 완화하면서 갑자기 이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쵸, 맞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헷갈리네요. 자, 일단은 중국의 방역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방향성을 틀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는. 네, 그 자체는. 근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통화 정책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말한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입니다. 금리 인상은 더 할 건데 금리 인상 폭을 좁힐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야 그랬더니 시장은 금리 동결, 금리 인하 50p, 70pp 여기까지 간 거예요 시장이. 연준은 여기 있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죠. 우리 방역 조치를 좀 완화적으로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제로 코로나 폐지, 위드 코로나, 소비 회복, 경기 회복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시장이. 멀리 갔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면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인데 소매 판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9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산업 생산은 2.2입니다.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좀 말이 안 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 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반영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경기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도 중국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너무 기대가 앞서갔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되돌려야지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준 FOMC 있을 때마다 이번엔 그렇죠. 조금 좋게 하겠지, 좋게 이번엔 좀 하겠지. 완화하겠지 하다가 네네. 조금 큰일 난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몇 많았던 번 거 있었죠. 아닌가. 네.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실적 경기 흐름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건 마지막 국면일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시가 흔들릴 때는 통화 정책 때문에 흔들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사면서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변동성 커질 수 있는데 만약에 2023년 1분기 중에 진짜 변동성이 나왔을 땐 이번에는 피하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요? 여기에 좀 버팀목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쵸. 실업률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보통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4%인데 4% 밑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안정적일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자, 요 밑에 그림 먼저 보실게요. 기업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구인 건수는 이미 5월 달부터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문제는 대규모 감원 증가가 11월 한 달 동안에만 4만 명 이상 늘어났고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는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이 줄을 이뤄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려온 뉴스를 보면은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은행들, 투자은행들, 그리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끝나면 유통, 이런 쪽에서 감원 이슈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괜찮았던 것들로 인해서 실업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일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고용지표라는 거는 실업률이라는 건 전형적인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마지막 충격 파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1월, 2월 중에 실업률이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증시에는 좀 충격을 진짜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실업률은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있는 건가요? 한국 실업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조금 비탄력적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한국도 고용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경영은 되게 안 좋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출 2개월 연속 마이너스고요. 한국은 수출 비중이 너무 높고 대외준도 높은 상황에서 미국 경기 안 좋다 그러고 유럽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본다면 한국 경제도 당분간은 탈출구를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곧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할 텐데 이번 실적 쇼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그동안 3분기 실적 시즌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월,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11월까지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다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끝나니까 좀 안정적인가 했더니 이제 4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또 한번 다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가 꺾이냐? 반도체, 전월 대비 18%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 IT 가전, 이쪽은 2차 전지 쪽. 그리고 비철목재, 철강. 그동안 실적이 괜찮았다고 했던 시클리컬, 소재 산업주들까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때 반짝하기도 했고 중국 변수로 좀 기대감을 높였던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까지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리가 레벨업 된 데 따라서 이자 비용 높아졌고요. 매년 연말에는 이제 상여금이나 그런 것들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환율 레벨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그동안의 실적에 플러스 효과를 줬던 부분들이 좀 팍팍 떨어지고 있어서 4분기 실적은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네. 눈높이가 아직까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업종들이. 이게 코스피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액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버나를 보는 거죠. 저는 통상적으로 이 레벨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얼만큼 조정됐나를 많이 보거든요. 보시면은 3분기 코스피 전체로 보면 3분기가 영업이익률 7.9, 4분기가 5.6, 내년 1분기, 23년 1분기가 7.0, 2011년 이후 평균이 4분기가 6.1이니까 5.6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1분기 평균도 7.8이니까 7% 좀 낮잖아요. 이걸 보고선 코스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조정됐으니까, 낮아졌으니까, 평균 대비 낮아졌으니까 실적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 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걸 좀 나눠서 볼게요. 반도체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15.8, 4분기가 8.4, 1분기가 6.5. 네. 과거에 금융위기에 별 보지 못했던 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과거 평균을 한참 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과거 업황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6월 이후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높이는 충분히 낮아졌는데 진짜로 실적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충격을 한두 번 받을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 반대로 반도체를 빼고 보니까 3분기가 6.6, 4분기가 5.2, 2023년 1분기가 7.0, 11년 이후 평균 4분기 평균이 4.5, 이거보다 높아요. 11년 이후 평균 1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이 6.2. 근데 지금 예상치는 7. 코스피 전체로 보면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죠. 반도체를 빼고 보니까 나머지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도체는 쭉 이익전망이 떨어져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데 반도체 뺀 업종들은 쭉 올랐다가 뭐 등락을 보이다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4분기 실적 시즌을 보실 때 좋다 나쁘다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 1분기 실적, 내년 실적을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분기 실적 시즌에서 팀장님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어떻게 있을까요? 연간 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2022년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변하는 건 2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2년보다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회색이 23년 영업이익 전망인데 5월 중순 6월 초만 하더라도 270조가 예상됐던 게 지금 203조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성장이에요. 22년. 그러니까 그러면 21년 대비 22년도 역성장, 22년 대비 23년도 역성장이에요. 얘가 잘 버티고 있네. 반도체를 뺀 업종들은 잘 버티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눈높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전체 연간 영업이익률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분기고 22년은 7.8, 24년은 7.4, 24년은 8.9. 이게 뭐지? 싶으시죠? 이건 유틸리티 영향이 좀 커요. 유틸리티가 엄청 적자였다가 완전히 흑자 전환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좀 빼고 볼게요. 그래서 반도체를 먼저 보면 8.7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레벨이에요. 충분히 낮아져 있어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하락이라기보다는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다. 역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대로 반도체하고 유틸리티를 보니까 2021년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을 때가 8.6, 2022년이 8.3. 이때는 물가 효과가 좀 들어갔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물가는 떨어지고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한 경기는 악화되고 미국 GDP 성장률이 연준이 제시한 것도 0.5고 유럽은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23년 영업이익률은 8.2, 올해랑 비슷하다는 전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4년 전망은 8.5.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높이로 바라보자.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업종은 한두 번 충격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바닥권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눈높이가 너무 높은 업종은 이제부터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3년 1분기 중에 바닥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인터넷 뭐 이런 업종들을 먼저 봐야 된다. 반면에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 쪽은 좀 더 눈높이 조정이 좀 필요해서 먼저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이제 내용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든 거에 반영된 시장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제시드린 하단은 2050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11월 말 12월 초에 2500선 왔다 갔다 할 때는 너무 멀어 보이는데, 지금 벌써 2300선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15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장중 흐름들로까지 감안해서 보면 170, 180포인트까지 빠진 거죠. 이런 그림이 한두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경민 팀장이 말한 게 2100이 깨지고 2050까지 간다는 거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2130기로 했을 때가 12개월 선행 PR이 8.8배였어요. 근데 지금 12개월 선행 PR 9.77배가 2070밖에 안 돼요. 이익이 더 떨어져서, 이때보다도 더 떨어져서. 그렇게 본다면 2050이라고 하더라도 멀어 보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전망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언더슈팅, 좀 출렁출렁하는 그림들은 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로나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700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그걸 깨고 1500까지 깨고 저조차도 멘붕이 왔었죠. 근데 재밌는 게 1700을 깨고 1500을 깼다가 바로 1700을 회복하고 다이렉트로 2800, 3000을 갔던 거예요. 이런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좀 이런 언더슈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23년 1분기에는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70 끔찍하네요. 2500선 때, 뭐 2400선 때 있을 때부터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많았죠. 이경민 팀장 2380 뭐 못 넘는다고 그랬는데 왜 바꾸냐. 오버슈팅이라고 본 거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금리 인하 기대를 50bp, 70bp 할지는 진짜 저도 몰랐습니다. 시장이 그 정도까지 금리 인하 기대를 할지 몰랐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2500까지 올라왔다면 되돌림 과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 요즘 최근에 매도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매도장이 계속 지속될까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근데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한국 증시에 떠나는 거냐? 제가 약세로 보는 거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차익 매물을 내놔도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위에 그림 보시면 요 파란색이 뭐냐면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얼마나 사는지 누적한 건데, 7월 이후 최근까지 10조를 샀습니다. 샀다 팔았다 했지만 샀어요. 10조를. 근데 보유 비중은 안 늘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좀 정리한 거. 왜냐면은 대차정부 감소한 규모가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싸긴 싼데 위쪽으로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올라오면 팔고, 또 축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은 증시는 우상향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수급 주체가 없어요. 매수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 6조 4,500억을 7월 8월 달 두 달 동안 샀는데, 이 두 달 동안에 사니까 코스피가 27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월에 7조 6천억을 샀는데 코스피가 370포인트가 올랐어요. 근데 9월 한 달 동안 2조 5천억을 팔았는데 코스피가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면은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겠죠. 근데 매수하는 주체가 없어서 외국인이 2조 5천억만 팔아도 이걸 받아줄 수급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 강도가 되게 크고, 여기에 반대 매매, 실용 물량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하방력을 더 증폭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 회색 선이 선진국 대비 PER 상대 강도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선진국보다 비싸다라는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죠. 201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이걸 보면은 어떤 펀드매니저분들은 한국은 사이클 산업이 많기 때문에 고밸류에서 하고 저밸류에서 파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어느 정도 맞아요. 보시면은 고밸류 이때 샀으면은 2016년에 샀으면 수익이 났겠죠. 2018년 말까지. 2021년 이때 샀으면 또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밸류에서 살려면
실적이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 실적이 거의 수직낙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타이밍은 아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매물을 출회할 수도 있고 22년 말 23년 초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12월 말에 원달러율이 1,300원에서 이렇게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거 이익을 일단은 실현하고 2023년을 맞자라는 생각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매물 부담이 좀 시장에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달러랑 채권 투자 좀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거는 그럼 현재는요? 채권하고 달러로 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때만 사셨던 분이라면 10년물 채권금리 4.3 왔다 갔다 하던 게 뭐 3.5,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지금은 섣부르게 접근할 때는 아니다. 좀 반등이 나온다면 2023년 1분기 중에 좀 반등이 나올 텐데 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금리 인상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오면 10년물 채권금리도 좀 올라가겠죠. 저는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단기채는 조금 조심하자 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채 금리,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더 봐야 돼서 그 부분은 장기채,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레벨이 떨어질 수 있는 장기채에서는 한 번의 기회는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달러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세게 내려갔어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4를 장중에 깨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좀 달러를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달러가 하락한 데에는 금리 인하 기대도 있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고 이 와중에도 미국 경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진짜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통화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게 된다면 달러는 한 번 정도는 2023년 1분기 정도에는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사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좀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율도 비슷합니다. 지금 뭐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1260원대까지 갔더라고요. 언더슈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달러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지금 좀 담아 놓으셔도 무리가 없고 만약에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50원, 1320원 이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좀 기다리시면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2023년 1분기에는 채권에서 한 번 수익 기회, 달러에서 한 번 수익 기회. 근데 채권은 저는 2023년 6월까지도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달러는 23년 1분기 중에 좀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달러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1,440원, 1,450원대를 넘어설 때 정리하셔서 그 정리한 금액으로 한국 주식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달러로도 돈을 벌고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00원, 1,500원 근처까지 다시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나요? 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원달러율이 더 떨어진 데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경기 회복 기대까지 너무 세게 갔던 거. 두 번째로는 BOJ에서 좀 긴축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연말 연초 지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게 되면 채권하고 달러가 같이 강세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